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유통관리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기, 투기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기의 말 그대로 연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투기를 한다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냐면요. 자,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작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간상이 재고 보유를 연기하면서 제조업자가 재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말대로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주문을 넣었습니다. 나 이거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면은 제작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중간상이 껴가지고 야, 이거 재고 보유를 연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재고를 내가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 라고 제조업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상이 갑자기 나 이거 완성되면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조업자가 당장 이 재고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보관을 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상 입장에서 재고 보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기 투기 이론을 펼치는 경우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연기 투기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기능 위양 이론이라는 건요, 사실 말 그대로 위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를 위양하냐면요, 기능을 위양하는 거죠. 자, 특정 기능을 비교적 저렴하게 수용하는 구성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위양을 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 A라는 연차가 10년 된 사람이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연차가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B가 A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B한테 시켜보는 거죠. 아, 그러면 잘 됐다. A, 너는 다른 거 해. 라고 해서 업무를 분장해주는 것들이 이제 기능 위양 이론의 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디케이트는요, 기업 조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산 할당, 합리화 등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 조합에서 신디케이트를 펼칩니다. 그래서 생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우리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양 같은 것들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인상되는 거죠. 왜? 인건비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인건비가 오른다는 거는 가격에 오를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자료, 지식 요거 있는데 요 개념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정보 볼게요. 자료를 의미 있는 과정을 거쳐서 정보로 전환시킨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료의 업그레이드 버전, 자료가 가공되면 정보가 되는구나라는 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 정보는 통제된다. 자, 이 안에 사실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자료를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첫 번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결국 지식이 된다. 이 자료가 가공됨으로써 정보가 되고 정보를 통해서 지식이 된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 내용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료는 뭐냐?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A 상권에 100명이 살고 있대요. 어쩌라고?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고 가공되는지에 따라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식은 뭐예요? 정보들을 취합하고 통합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이 바로 지식이다. 그래서 이 정보, 자료, 지식에 대한 개념 잘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정보 하나만 딱 잘 잡아두셔도 나머지 자료랑 지식은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텔넷은 원격 접속 시스템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또 크롤링이라는 게 나와요. 자, 크롤링. 수많은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해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거다. 자, 컴퓨터 속에 저장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수집해서 검색 가능하게 해준 것이 결국 크롤링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기기 그리드. 그리드라는 것은 우리 격자, 이런 격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천체망 환경,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등의 여러 주요 장비들을 원격 조종해서 장비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 CRM. 자, CRM이란 것은 우리 고객 관리, 고객 관계 매니지먼트, 말이 안 나오네요. 자,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이죠. 자, 근데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 고객 행동과 성향을 분석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1:1 마케팅을 실현해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CRM보다 고객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고 유지 및 보수가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CRM이 옛날에 CRM에서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풀필먼트, 우리 쉽게 말하면은 쿠팡 풀필먼트 이런 거 있죠. 뭐냐면은 물류업체인데 원래
자, 이 판매업체 위탁을 받아서 배송, 포장, 재고관리, 교환, 환불 등 모든 걸 다 해주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풀필먼트라고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위해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해라는 것은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요소들이 거기다가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 이거는 위해를 가할 확률이 있다. 나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식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다 보시면 되고요.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재고,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많죠?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결국 이 식품이 어떻게 조리돼서 고객에게 나가는데 어떤 그릇에 담겨서 나가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배달하는지, 운송하는지 모든 것을 영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 건데요.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적 척도, 질적 척도가 있습니다. 양 말 그대로 양, 질은 질이 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 양적 척도는요,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외워두시고요. 자, 숫자로 표현은 가능한데 숫자 사이에 간격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게 얼마만큼의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그럼 질적 척도는 반대겠죠. 서열 척도, 명목 척도예요. 숫자로 표현은 가능해요. 그래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매기는 거죠. 그래서 각 등급마다 질이 만일에 5점에서 10점 사이다. 그러면 1등급. 만약에 근데 4점에서 5점이다. 4점 5다. 그러면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준으로 표현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레비즈는요,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등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펀 경영, 재밌죠? 재미를 통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헌신, 창의력 등을 높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식 경영 중요하죠? 지식 경영 하면 누구 떠올려요? 노나카.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구성원들끼리 지식을 공유하고 발굴하는 것이 이제 기업에 큰 도움이 되더라 보시면 되고요. 가치 창조 경영. 자, 기업의 의사 결정 기준을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기업 가치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법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기업의 모든 의사 결정은 결국에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돈이 되냐 안 되냐?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상권의 형태는 점포를 중심으로는 아메바형, 거리가 다른 원형으로 나타난다. 요거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거는 시험에 굳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말이 어려워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말 그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경영학에서는 꼬일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자, 말 그대로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고 인감을 찍어서 마무리한 서류예요. 그냥 이 토지 이용 계획이 이렇게 됐구나. 마무리 끝.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GRP 보겠습니다. 자, 광고의 도달 범위와 시청 빈도수를 측정한다. 자, A라는 사람이 여기 B 마을에 사는데 B에서 한 광고가 A까지 도달을 하는가? 도달은 한대요. 자, 그러면 일주일에 이 광고를 얘가 몇 번을 접하나? 5번을 접한대요. 이거를 GRP 지수로 나타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형태를 보면요,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산출 제품의 중량이나 부피가 투입 원료의 중량이나 부피보다 작은 경우, 혹은 편 재료를 많이 투입한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음식 같은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재료가 막 사놓으니까 재료가 2kg예요. 근데 이거를 요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500g 밖에 안 돼요. 수분도 날아가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로스율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결국 원료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 지향형은 반대입니다. 산출 제품의 중량이나 부피가 투입 원료의 중량이나 부피보다 더 큰 경우,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완제품의 부패성이 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향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원료 지향형이랑 시장 지향형이랑 반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사 고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인사 고가를 어떻게 매기는지. 자, 먼저 행위 기준으로 해서는 고가법이 있습니다. 자, 경영 성과가 어떻게 달성됐고 어떤 직무가 더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지 이 직무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직무에서 어떤 행위를 하되 이렇게 하는구나. 야, 이거
경력성과랑 잘 맞아? 잘 맞았으면은 좋네 라고 행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행동을 관찰하는 거 있습니다. 자, 요거는 행위 기준 고가법 플러스 여러 가지 평가 항목 요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행동 직무를 할 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좋더라. 너희 이런 거 해봐. 대신 잘하면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 수행자들이 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잘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관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행동 관찰 척도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쌍대 비교법. 쌍대라고 하면은 하나, 둘, 두 개죠. 자, 두 사람을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서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상형 월드컵 떠올려 보면 됩니다. A, B, C, D, E. 아,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자, A, B 중에 뭐가 좋아? 나 A가 좋아. C, D 중에 뭐가 좋아? D가 좋아. E는 부전승. 자, D, E 중에 뭐가 좋아? D가 좋아. 이렇게 해서 쭉 결국 나는 A가 좋아. 이게 쌍대 비교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러면서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설법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쭉 열거하는 거예요. 수행자의 능력과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고 순위를 정한다. 이 A 수행자는 보니까 한 3등 정도 될 것 같아. 단순 서열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제 배분법은요. 정해둔 비율, 요 강제로 억지로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비율 자체가 고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받는 사람들을 강제로 나누는 거예요. 자, A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1번부터 5번 쭉 가시고요. 자, B 검사는요. 6번부터 10번까지 쭉 들어가세요. 자, 저기 가기 싫어요? 아니요. 입 닫고 들어가세요. 요게 강제 배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상품 회전율 공식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매출액 들어가죠. 자, 이 상품 재고를 매출액으로 나눈다. 매출액을 이제 연간 매출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매출액이라는 것은 연간 매출액을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실 분들만 외우세요. 자, 그리고 또 용어 오늘 많죠. 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요거 우리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거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막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게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되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 거래 장부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BYOD는요, 비욘드 넘어서다죠. Your own device입니다. 자, 네가 쓰고 있는 너의 디바이스를 회사에 가져와서 일을 해보는 게 어때?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라던가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처음 도입했다 시험에 항상 나오고 있고요. 정말 쉽게 말하면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네 핸드폰 가지고 와서 연동해서 일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싫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싫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제주문점 계산 방법.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외워두세요. 최대 리드 타임, 1일 평균 판매량, 그리고 안전 재고량. 자, 우리가 물건을 재주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100개씩 팔려. 자, 1일 판매량이에요. 1판. 자, 근데 이게 오는데 주문 땡 하면은 그날 바로 오지 않겠죠? 3일 걸리더라. 야,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3일 오는 동안 하루에 100개씩 팔리니까 300개가 필요해.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불안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우리 안전재고량은 200개야. 그러면은 500개. 야, 우리 재고가 500개 됐을 때 주문해야 돼. 라는 것이 바로 재주문점 계산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옴니 채널은 우리 옴니버스 말 그대로 끊어져 있는 거죠. 이 소비자가 오프라인, 모바일 등 여러 경로로 상품을 언제 어디서든지 구매 가능하게 하는 쇼핑 체제를 옴니 채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마케팅이다. 자, 그리고 스키마라는 거 너무 모르는 단어 나오면 또 우리가 막히잖아요.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은요. 자, 데이터들의 구조나 제약 조건들의 명세를 기술한 메타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냥 메타데이터의 집합이다. 데이터 더 어렵다. 데이터의 집합이다 라고 스키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넣어서 해석하면요. 그냥 읽혀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용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간단한 내용들 한번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7P 있습니다. 자, 우리 4P에 있었죠. 4P. 그 4P가 이제 C로 호환이 된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요 내용 볼게요. 자, 우리 4P가 Place, Product, Price, Promotion 이렇게 했었는데 요게 이제 C, 고객에게 가면은 어떻게 연결되냐. 장소는 편의로, 이 Convenience, 편의로 연결되고요. 이 제품은 결국 고객이 선택하는 가치가 되더라. Customer Value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 말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코스트로 바뀌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지불할 코스트가 얼마냐. 그리고 판매 촉진, 프로모션은요, 이제 대화. 이 판매 촉진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을 한다는 건 고객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이게 대화가 중요해.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해 보시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7P.
사람, 프로세스, 물리적 증거, 피지컬 에비던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돼서 7P로 연결될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 신출되고 있는 건요, 이 7P 중에 4P가 C로 호환되면, 고객과 호환되면 어떤 게 연결이 되는지, 장소는 편의, 제품은 고객가치, 가격은 가격, 판매 촉진은 대화, 이렇게 연결되는 걸 선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객들이 뭐 어떤 물건을 구매할지 말지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프라이스이자 코스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어떤 기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보 가격이에요. 자,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이죠.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가장 낮은 가격 아닙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보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요거 시험 문제에서 낮은으로 해서 살짝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준거 가격. 소비자가 구매를 결제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구매. 야, 적어도 휴지는 100원은 돼야지. 근데 여기서 만일에 이렇게 되면 준거 가격인데요. 친구야, 나 휴지 얼마 정도까지 살 수 있어? 나 500원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유보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최저 수용 가격. 야, 요거는 최저 소요 가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최저 수용, 소요, 소비 가격 뭐 이런 것들은요. 소비자가 제품의 질을 의심하지 않는 최소한의 가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야, 휴지가 나는 평균 1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휴지가 10원이래.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휴지 딴 이상한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야? 특정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야? 특정 나라 어디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자, 특정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싼데 안 사는 거예요. 얘가 설령 100원짜리였다 하더라도 너무 싸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지 사더라. 너무 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 이게 최저 수용 가격이고요. 자, 명성 가격은요. 소비자가 가격으로 제품의 질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고급 품목 구매 판단하는 가격입니다. 무슨 말이죠? 명성. 이 제품의 명성이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떠오르는 게 구찌죠. 구찌가 있는데 이 구찌라는 명성, 이 브랜드 인식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질은 모르겠는데 가격이 100만 원이야? 그럼 질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명성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점화 가격은요. 개인마다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 이하라고 설정한 가격이에요.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준거 가격이랑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학자들도 그럼 준거 가격이랑 수요 점화 가격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요즘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 이 준거 가격이랑 수요 점화 가격이랑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두 개 같이 나오는 경우 없어요. 만일에 보기에 1은 수요 점화인데 2번은 준거다. 그럼 둘 다 정답이 아닐 거예요. 자,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 한번 볼 건데요. 공간 균배 원리라는 건요. 어느 지역에 신규 점포가 입점하려고 할 때 유리한 위치를 찾는 것을 공간 균배 원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업자의 본능입니다. 이 신규 점포는요. 기존 점포보다 중심지로 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이를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봅니다. 자, 이 수요의 탄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자, 먼저 수요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좁을수록 중앙 집심성 점포를 형성하고요. 수요 탄력성이 크고 시장이 넓을수록 분산하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쭈꾸미가 떠오르는데요. 자, 쭈꾸미가 있습니다. 자, 이 쭈꾸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해보니까, 이거는 제 피셜입니다. 자, 쭈꾸미를 좋아하는 사람 통계를 해보니까 바닷가 근처 살더라. 자, 그래서 이 쭈꾸미를 잡으시는 분들이 다 바닷가에 있어요. 당연히 쭈꾸미를 바닷가에서 잡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쭈꾸미를 좋아하시던 분이 100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마을에는 500명이 있습니다. 자, A라는 마을에 5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쭈꾸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쭈꾸미를 좋아하던 100명의 분들이 갑자기 나 오늘부터 소고기를 먹고 싶어 라고 해서 쭈꾸미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90명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 바닷가에서 그러면 쭈꾸미를 잡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쭈꾸미가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씩 팔리던 게 10개밖에 안 팔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요게 수요 탄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 탄력성이 커요. 수요가 이렇게 막 바뀌니까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수요 탄력성이 너무 크니까 우리 망하겠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쭈꾸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상권이 넓은 게 좋겠다. 우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자 해서 분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쭈꾸미를 100명이 좋아하는데 여기는 뭐 소고기 100명 또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 시장에서 쭈꾸미도 파는데 소고기도 파는 가게가 있어요. 이 두 고기.
쭈꾸미랑 소고기를 같이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쭈꾸미 드시던 분들이 나 소고기 먹으려고 소고기를 먹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게 사장님이 속상할까요? 뭐 속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쭈꾸미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속상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수요 탄력성이 작다는 거죠. 수요가 많이 바뀌더라도 내 시장에, 내 상권에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중앙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겠죠. 즉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호가 다양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쭈꾸미를 팔더라도 10명이 쭈꾸미를 좋아하다가도 싫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10명이 다시 쭈꾸미를 좋아해 줄 수가 있겠죠. A 10명이 싫어했는데 B 10명이 대신 또 좋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 탄력성에 대한 영향이 적을수록 매출이 조금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앙 집심성으로 가고요. 수요 탄력성이 크다. 뭔가 수요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주 가변적일수록 내 매출도 가변적이다? 그러면은 수요 탄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피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입지해야 되는 유형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적응형 입지. 자, 거리의 유동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입지다. 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 생명이라는 거겠죠. 자, 온라인으로 별로 할 수 없다. 음식, 외식 이런 것들은 결국 유동인구가 더 중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응형 입지고요. 집재성 입지는요. 동종 업종 점포가 한 곳에 모여 거리를 이루는 거 먹자골목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먹자골목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이 먹자골목의 상권은 넓지 않아요.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집심성 점포입니다. 배우지 중심부의 입지에 유리한 점포, 백화점, 대형서점, 영화관, 보석점. 자, 요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곳들이죠. 왜? 백화점 안에 물건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걸 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쭈꾸미 먹기 싫더라도 백화점 가면은 돈가스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백화점 자체는 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집재성 점포는요, 동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 입지에 유리하다. 2번이랑 4번이랑 뭐가 다르죠? 볼게요. 자, 여기도 먹자골목, 전자제품, 가구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상권이 좀 넓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상권 넓은 거. 자, 멀리서도 이 먹자골목을 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태원 경리단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2번이랑 4번의 차이를 정확히 보면요. 2번도 먹자골목이라면서 선생님. 자, 근데 이 먹자골목은 뭐냐면요. 춘천 닭갈비 볼게요. 춘천 닭갈비 골목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들이 하나가 있었을 때는 상권이 좁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야, 우리 닭갈비 골목 가자 하니까 막 대구에서도 오고 하니까 상권이 넓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2번의 집재성 입지에 같은 상권은 개별로 봤을 때는 상권이 작아요. 그런데 모였을 때는 상권이 커지더라. 자,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집재성 점포면요. 자, 하나만 있어도 사실 거기 갑니다. 근데 여기 쭈꾸미 가게도 있고 소고기 가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모인 자, 음식을 파는 건 똑같은데 자, 어떤 음식을 파는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집재성 점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재성 점포는요. 이제 수요 탄력성이 작아요. 분산 입지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오류가 좀 있었어요. 작은 게 아니라 크다입니다. 커서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발소나 세탁소, 목욕탕 이런 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최대한 상권이 겹치지 않는 것이 좋더라라는 게 산재적 점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입지입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그냥 요거 똑같이 나와요. 동업종끼리 특정 지역에 국부적 중심지가 유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묘점, 석재점, 비료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그냥 나와요.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국부적 집중성 입지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꽤 중요한 거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